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뒷살이를 지낼 때 꼭 줄여야 할 씀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참 빨리 변했지만 여전히 뒷살이 걱정이 큰 분들이 많잖아요. 나라 안팎으로 살림살이 흐름이나 모아둔 돈의 크기를 떠나 실제로는 많은 분이 과연 내 남은 날들을 편히 보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특히 살아온 만큼 즐기고 살자.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돈만 아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마음도 있죠. 하지만 막상 나중에 가보면 내가 여기에 쓴 돈이 너무 아깝다. 이걸 좀 더 일찍 줄였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기 전에 미리 살펴보면 좋은 4가지 씀씀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나도 혹시 저러고 있나? 이걸 줄이면 내 뒷날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어르신 가운데 가난한 처지로 고생하시는 분이 유독 많다는 통계를 다들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겁니다. 살림이 팍팍한 삶이 싫어서 젊을 때부터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일손 놓으려니 돈이 부족해 마음고생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뒷살이 때 돈이 모자라면 얼마나 비참해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나는 여유가 있으니 괜찮다 하는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즐거우면 된다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리 대비해야 나중에 크게 허덕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를 조절하면 적어도 자식에게 무턱대고 손 벌리는 일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큰 부담이 되는 첫 번째 씀씀이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젊을 때는 거의 당연하게 쓰지만 나중에 보면 지걸로 뿌린 돈이 정말 다시 돌아올까 하고 의구심이 드는 항목이 있죠. 바로 기쁨 슬픔 잔치 관련 비용입니다. 흔히들 결혼식, 장례, 돌잔치 같은 자리에 돈을 내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나도 냈으니 나중에 똑같이 돌려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하고 한참 시간이 흐르면 과연 내가 뿌린 돈 중 절반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쌍과 식사 자리를 했는데 그분이 큰 회사에서 임원 일을 하다 보니 전국 각지에 있는 지사나 계열사에서 결혼이니 장례니 연락이 온대요. 그냥 무시하기엔 마음이 불편하니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돈을 보내게 되는데 작게는 10만 원에서 크게는 50만 원씩 적지 않은 금액을 자주 쓰게 된다는 겁니다. 한두 달 사이에 200만 원 넘게 기쁨 슬픔 잔치 비용으로 쓸 때도 있었고요. 이분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을 때야 월급이 있으니 버틸만 했지만 몇 년 뒤 일을 그만두면 이렇게 계속해서 보낼 수 있을까 싶어서 벌써부터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아직 젊은데 나중에 내 자식 결혼할 때 과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원래 기쁨 슬픔 잔치 돈이라는 게 큰 일이 생겼을 때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힘보태자는 예습 속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상 현금 서로 교환 같은 일이 돼버렸죠. 내가 줬으니 너도 언젠가 줘야 한다 기계 오랫동안 굳어져서 자칫 내가 빠지거나 상대에게 못해주면 관계가 삐걱거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문제는 은퇴 후가 되면 이 기쁨 슬픔 잔치가 하나의 세금 고지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돈을 많이 냈는데 막상 내가 은퇴하고 나면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내 쪽 행사에는 와주지 않거나 와도 적은 돈만 내고 가기도 하고요. 결국 내 젊을 때의 지출 대부분은 물거품이 되는 셈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그냥 간소하게 할 테니 너희도 내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며 본인 행사도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떤 분은 딸 혼인잔치를 정말 수십 명만 모시고 치렀다고 해요. 친지 몇 명, 딸 친구 조금, 예전 직장 동료 조금 이렇게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끝냈는데 그렇게 하면 내 쪽도 돈을 적게 드리고 나중에 남한테 부담을 안 주게 되니까 심적으로 편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문화 전체가 확 뒤바뀌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할 수 있는 건 현역 시절처럼 무조건 다 챙기지는 말자. 정말 친하고 내가 기꺼이 보탤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만 비용을 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의를 지키는 정도에서 간소하게 하자는 태도일 겁니다. 그러면 내 돈이 줄줄 새나가는 걸 조금은 막을 수 있고 나중에 내 행사도 작게 치러서 서로 부담을 덜 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이 뒷살이 나이에 든 부모가 어른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지원하는 일입니다. 물론 아이가 어려서 교육비가 많이 들거나 갑자기 일이 꼬여서 부모가 조금 보태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큰 비용을 계속해서 대주다 보면 정작 내 노년 생활이 무너져서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을 잃고 혼자 되신 한 어머니가 슬아의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집 팔아서 그 돈 중 일부를 내게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매달 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겠다. 이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이 돈으로 빌라라도 사서 혼자 편히 살려고 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말하니 내 손이 아들 쪽으로 가게 될까 하고 마음이 복잡해진 거죠. 아들에게 많은 돈을 미리 주거나 빌려주면 어머니가 갖고 있던 모은 돈은 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흔히들 내가 굴려서 더 큰 이익을 낼게요 하면서 부모 돈을 끌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부모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또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철벽이 쳐져 있어도 자식에게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선뜻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 지원도 좋지만 한 방에 너무 많이 쏟지 말자입니다.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결국 내가 가진 거 전부가 자식에게 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너무 무리해서 일시에 주지 말고 내가 뒷날에 쓸 건 빼둔 다음에 남는 여력만큼만 필요한 때 도와주는 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야 중간에 내가 병이라도 나면 아니면 예기치 못한 돈 쓸 일이 생기면 스스로를 지킬 자원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노년을 편히 지내고 그 뒤 남은 걸 물려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주는 자녀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온갖 경우가 다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조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모 돈 당겨서 내 집장만 혹은 내가 쓰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중해야 할 건 은퇴 시기에 갑자기 찾아오는 온갖 돈 불리기나 보장 장사 유혹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여유가 생겼으니 한번 이 돈으로 더 벌어볼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지거하면 수익률이 엄청나다라거나 당신이 갖고 있는 목돈 조금만 맡기면 매달 얼마씩 나온다라는 말을 하면 혹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이런 식으로 큰돈을 날리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대면으로만 사기를 치던 사람들이 요즘은 그물세상, 인터넷을 통해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은퇴한 분들을 유혹합니다. 이 주식 사면 2주 만에 2배 오른다라든지 이 외환 거래에 뛰어들면 매일매일 큰 이익 같은 말로 불안과 탐욕을 건드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건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 예를 들어 은행 적금이나 내가 잘 아는 작은 가게 운영 정도가 아니라면 함부로 뛰어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괜히 욕심 부려서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사기나 손해로 큰 상처를 입으면 뒷날 회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해서 아예 쉬지 않고 계속 돈벌이에 뛰어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꼭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쉬고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 선택이지만 적어도 잘 모르는 투자 권유만은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편 보험인이 덮어주기 상품 같은 걸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지양했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가입해둔 몸보장이나 아플 때 덮어주는 상품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지금 새로 나온 상품보다 조건이 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설계사분이 이거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세요 라고 시트하게 유도하더라도 잘 따져보지 않고 해약했다간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영양원,
영양제 남용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많아지니 뭔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며 영양제를 한가득 쌓아두곤 하죠.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이웃한테 찍어 먹었더니 혈압이 내려갔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홀린 듯이 사다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영양제를 어느 정도 챙겨 먹어서 몸을 보강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문제는 너무 과하게 혹은 불필요한 것까지 여러 통을 사서 먹느라 월 수십만 원씩 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광고나 방송에서 D 성분 없으면 큰일 난다. 꼭 섭취해야 한다 하고 자극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음식으로도 상당 부분 영양을 얻을 수 있고 또 나이에 따라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같은 보조식품류를 살 때가 많은데 그중 상당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갑에 큰 짐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약이나 영양제를 사는 돈이 처음엔 소액 같아도 누적되면 엄청난 액수일 수 있고 또 정작 중요한 식비나 의료비에 못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조금 줄이고 그 대신 내 몸에 근육을 기르고 식사 습관을 더 알차게 꾸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몸속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관절이 약해지잖아요. 이를 막으려면 근육 운동이나 걷기 등 꾸준한 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이걸 근테크라고도 부르는데 결국 돈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내 몸 근육을 불려야 뒷날이 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다리 아프고 허리도 뻐근한데 하실 수 있지만 하더라도 가볍게 시작해서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을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해보는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아예 정식으로 지도받고 싶다면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체력검사 프로그램 질원 도움살이를 흔히 국민체력백이라 부릅니다. 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내 몸 상태를 진단하고 전문가가 조언해주는 운동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먹는 것도 중요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되 짠 음식이나 달콤한 음식은 줄이는 쪽으로 식생활을 조절하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이나 영양제에 과하게 기대지 않고도 몸을 꽤 단단하게 만들 수 있죠.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80에서 90까지도 사는 분이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면 그만큼 병원비가 크게 들고 요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돈도 더 나갑니다. 결국 내가 평소에 내 몸을 잘 챙기면 나중에 그만큼 돈이 덜 새어나가는 셈이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은 날들 중 상당 부분을 병치레하면서 보낼 바에는 조금이라도 미리 몸을 돌보고 불필요한 영양제와 약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쪽이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늦은 나이에 꼭 줄여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기쁨, 슬픔, 잔치 비용. 예전처럼 무조건 다 챙기다 보면 은퇴 뒤에는 되돌려받기 힘들고 부담만 커집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줄여가며 나도 내 행사에 그만큼 작게 받는 걸로 합의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어른 자식에게 지나친 지원,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뒷날이 무너져서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쏟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 불리기나 보장 상품에 대한 충동적 가입, 특히 은퇴 후에는 속임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들이는 영양제와 약,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운동과 균형 잡힌 먹거리 습관에 힘쓰면 여러 영양제에 대한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이 이미 지키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원래 기쁨 슬픔 잔치에 크게 돈 안 쓰는데 혹은 내 자식들이 날 그렇게 등쳐먹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혹여나 주변에서 보거나 겪은 사례를 떠올리면서 미리 조심하면 손해볼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 우리 삶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또 주위에 따님이나 아드님이 계시다면 그들도 요즘 시대에 오래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보니 부모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된 마음은 자식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다 줘버리면 내가 먹고 살 돈이 모자라질 텐데
하고 고민하게 되죠. 이럴 때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 말고 차근차근 둘러봐야 합니다. 그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해서 아이가 정말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것인가? 아니면 잘못 굴리다 날릴 가능성이 큰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신문 기사나 TV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속임이 너무 교묘해져서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일생일대의 돈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아유, 난 그런 거 안 당해라고 자신하시다가 어느 날 덜컥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위장도 다양하고 사람 마음을 교묘히 흔들어서 몇십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도 날려버리게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지거 대박 난다더라 라고 들려와도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꼭 두세 번 따져보고 모르는 건 손대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입니다.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은퇴 후에는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돈 자랑, 재산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예요. 아무리 돈이 조금 있어도 남들 앞에서 나에게 이만큼 있다 하고 자랑하면 그때부터 온갖 권유가 들어옵니다. 누구는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하고 또 누구는 급히 빌릴 일이 있는데 한 번만 도와달라 하고 한두 번 돕다 보면 그냥 거절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내 정작 뒷살이 자금을 탕진할 위험이 커지죠. 그러니 돈이 있든 없든 차라리 그냥 나도 형편 어렵다고 넘어가는 게 속 편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나이 들어서 지켜야 할 것이 많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기쁨 슬픔 잔치, 자식 지원, 위험한 돈 굴리기, 영양제 사재기 등 하나하나가 잘 안 다스리면 나중에 후회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네 가지라도 줄이거나 현명하게 다룬다면 뒤 시절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달마다 30만 원씩 기쁨 슬픔 잔치 비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그걸 1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매달 20만 원을 아낄 수 있고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자식에게 지원하던 큰 돈을 조금만 더 천천히 주거나 아예 안 주게 되면 그만큼 내 통장에 남아있죠. 그 돈으로 내가 아플 때 치료를 받든 여유를 누리든 결국 내 삶이 좀 더 안정됩니다. 영양제를 잔뜩 사던 습관을 조금 다독여서 정말 필요한 한두 가지나 의사가 추천한 것 정도만 남기고 대신 그 돈으로 주 2, 3회 걷기 운동을 하면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면 오히려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또 괜히 누군가가 유혹해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안 할래요 하고 딱 잘라 거절하면 그 돈이 그대로 내 지갑에 남아있겠죠. 결국 우리가 늦게라도 깨달으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지만 한 번씩 그래, 나도 언제까지 이 돈 쓸 일을 계속할 수는 없지? 조금씩 줄여보자 하며 마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줄여보면 처음에는 어색해도 지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습관이 된 것이니 쉽게 끊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쁨 슬픔 잔치는 수십 년 동안 쭉 다녔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모임을 끊고 돈을 안 낼 순 없다고 하시죠. 그러면 서서히 범위를 좁히면 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절친한 가족, 오래된 친구는 챙기되 나와 거의 교류가 없거나 직장 관계로만 얽힌 분들은 조금씩 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해줬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내 몸 하나 지켜야 하니 당분간 크게 도와주는 건 어렵다 하고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섭섭해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뒷날에 버팀목이 되어 스스로를 지키는 게 결국 자식에게도 짐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내가 무너져서 병원비가 부족해지면 자식이 다시 나를 돕느라 허리가 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곳에 새는 돈을 막고 내 삶을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시키면 뒤 시절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굳이 큰 돈이 없어도 작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쓰면 가볍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커다란 저택에 살아도 이게 불안하면 우울해질 수 있고 작고 소박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든든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뒤 시절을 망치는 지출 4가지를 줄이되 나 자신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려보자. 예컨대 작은 취미나 몸을 돌보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공부, 혹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 것들과 조용히 차 마시는 데 쓰는 돈 같은 건 아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아까워만 하다 보면 마음이 각박해지고 무언가 즐거움을 잃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무의미하게 큰 돈을 퍼주거나 자식에게 무리하게 쏟아붓거나 사기성 제안에 속아 날려버리거나 과도한 영양제나 보조제에 돈을 탕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나와 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작고 귀한 즐거움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게 곧 보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그만큼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나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어느 부분은 이미 잘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처음 듣고 놀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뒷날에 마음이 편하고 자식들한테도 부양 의무를 무리하게 지우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챙기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 분들 중에 똑같은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서로 생각을 주고받다 보면 더 나은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여러분이 한 번씩 눌러주는 응원 버튼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뒷살이 이야기를 비롯해 삶의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몸과 마음 늘 건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